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액의 제안을 들고 찾아갔던 그날, 도쿄 방위성 고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평가한 한국의 비밀 방어 체계.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론 32대가 단 14초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경악했고 일본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을 얕잡아 보던 일본 방산 핵심 인사가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일본 방산업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회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헤이스입니다. 59회를 살면서 그날만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 워싱턴 국방부 지하 3층 전략회의실.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모든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온 저였지만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레이저 방어체계 실전 배치 평가 보고서.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간단하지 않았죠. 페이지를 넘기는 손에 땀이 베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밑줄 그어진 문장 하나. 미 국방부가 내린 평가였어요. 핵보다 더 위협적이다. 저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분석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워싱턴 안보 싱크탱크에서 수석 자문을 맡고 있었죠. 30년 동안 세계 모든 방어 시스템을 평가해왔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체계, 아이언돔까지 모든 걸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15명의 고위 관계자가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쿄 방위성에서 온 전문이었어요. 일본이 무너진 날이었죠. 거액을 들고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한 그 순간 도쿄 방위성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00억 달러.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금액이었어요. 기술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기술을 사려 했던 겁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세 차례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했어요. 일본 총리 직속 특사까지 움직였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단 한 문장이었죠. 핵심 기술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4초. 그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한국의 비밀 방어 시스템. 드론 32대가 14초 만에 전멸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악천후 조건이었어요. 풍속 초속 15m, 강우량 시간당 20mm. 실전 환경이었으며 편집 없는 원본 데이터였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일본은 절망했습니다. 미국 방산 대기업 부사장 리처드 콜린스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실험실 데이터와 실전은 다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성공한 게 전부 아닙니까? 63살의 그는 방어체계 부문을 3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미 실전 배치가 시작됐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산업 현장 곳곳에 미국과 일본 기술자들이 있었죠. 그 시절 한국은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면하지만 창의성은 없다는 평가가 당연한 상식처럼 반복되던 시대였으니까요.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절을 직접 겪은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믿기 힘든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전략국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55살의 그는 일본 방공 정책 실무를 20년 넘게 책임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날 일본 방산업계는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믿어온 모든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창밖 겨울 햇살이 차갑게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침묵을 깬 건 제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에밀리 카터. 미 국방부 전략기술 분석관이었습니다.
41살의 그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였어요.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이메일 확인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보세요. 지금 바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받은 편지함 맨 위에 에밀리가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긴급 평가 보고서 추가 자료.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전략 평가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어요.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 하나. 이 시스템은 핵무기보다 전략적으로 더 위협적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래 추가 평가가 이어졌어요.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전쟁이 끝나지만 이 시스템은 전쟁의 룰 자체를 바꾼다. 적국의 모든 공중 공격 수단을 무력화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 지속 가능하고 반복 사용 가능하며 국제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핵무기는 억제무기입니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하지만 한국이 만든 이 시스템은 달랐어요. 실제로 쓸 수 있고 반복해서 쓸 수 있으며 쓸 때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문서를 읽었어요. 실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드론 32대가 14초 만에 전멸. 각 표적당 평균 0.4375초. 레이저 출력 300kW급. 사거리 5km 이상. 발사비용 1회당 약 $3. 그 순간 숫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요격 미사일 한 발당 최소 $300만. 드론 한 대 잡는데 $300만.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3. 100만 분의 1 비용이었어요. 그것도 날씨가 나쁜 조건에서 말이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리처드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전시용 데이터 아닙니까? 실제 전장에서 저렇게 작동할 리 없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모두에게 돌렸어요. 국방부 내부 평가입니다. 방금 전달받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가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일본 측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 전략기술평가단이 석 달 동안 검증한 결과입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온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때 에밀리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에밀리의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1987년 기록 찾았어요.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다시 빠져나왔어요. 복도 끝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낡은 보고서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1살의 그녀는 언제나 꼼꼼했어요. 마이클, 이거 보세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1987년 5월 작성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한국방산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기술진은 근면 하나 창의성 부족. 독자적 개발 능력 없음. 향후 20년간 기술 종속 지속 예상.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8년 전 평가였어요. 에밀리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4년 보고서도 있어요. 그것도 읽었습니다. 한국은 모방에는 능하나 혁신 불가능. 미국 및 일본 기술 의존도 높음. 자체 방산 개발 가능성 낮음.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30년 전 제가 직접 본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저는 국방부 파견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 외곽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낡은 건물, 부족한 장비, 젊은 연구원들. 그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 방식이 맞는 건가요? 26쯤 되어 보이던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배운 대로 따라하세요. 혁신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죠.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연구원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시 2025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레이저 방어체계 수석 연구위원 박정호. 이름 옆에 양력이 적혀 있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입사 1989년. 레이저 무기 연구 착수 1995년. 다중 펄스 시스템 개발 성공 2018년. 실전급 체계 완성 2024년. 손이 떨렸습니다. 에밀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1995년 미국 기술자 파견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측 요청으로 레이저 기초이론 교육 실시. 수준 낮음. 10년 내 실용화 불가능 판단.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10년 내 불가능이라던 기술이 30년 만에 세계 최초로 완성됐어요. 그것도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말이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리처드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일본 측 대표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987년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38년 전 우리 평가입니다. 모두가 문서를 내려다봤어요. 한국은 창의성이 없고 혁신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리처드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틀렸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측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늘 배우는 쪽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일본 방위성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한국을 아래로 봤던 사람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미더운 전제가 무너질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40년간 유지된 세계관이 흔들리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대요.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핵심 기술은 어떤 금액으로도 이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가 프로젝터를 켠 거였어요. 국방부 내부망에서 방금 공유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3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무기 실험 영상을 봤지만 이번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타이머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0분 0초. 오른쪽 화면에는 드론 32대가 비자 편대를 이루며 바다 위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각 드론 위에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D1부터 D32까지. 실시간 촬영 영상이라는 워터마크가 화면 구석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편집 없는 원본이라는 뜻이었죠. 날짜는 2024년 11월 17일 오후 2시 23분. 장소는 한국 서해안 안면도 인근 해상시험장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기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풍속 초속 15m. 강우량 시간당 20mm. 시정거리 3km. 파고 1.5m. 구름 고도 800m. 전형적인 악천후 조건이었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날씨에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습니다. 빛은 물방울에 산란되고 흡수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물리학 기본 아닙니까? 63살의 그는 방어체계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화면만 지켜봤어요. 일본 방위성 전략국 국장도 회의적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0분 1초. 드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 해안가에 설치된 시스템이 보였어요.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구조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군용 장비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위에 장착된 포탑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0분 3초. 포탑이 첫 번째 드론을 향해 정렬됐습니다.
화면에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D1번 드론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락했어요. 0분 3초 47. 에밀리가 작은 소리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포탑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D3, D4를 연속으로 겨냥했어요. 세 대의 드론이 거의 동시에 제어력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0분 5초 12.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0분 6초, 0분 7초, 0분 8초. 포탑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빨랐으며 쉬지 않았습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D5, D6, D7. 회피 기동을 시도하는 드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포탑은 이미 다음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죠. 0분 10초. 24대가 이미 격추됐습니다. 남은 건 8대뿐이었어요. 리처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턱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 측 국장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화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0분 12초. 포탑이 마지막 드론들을 향해 연속 사격을 가했어요. D29, D30, D31, D32. 4대가 동시에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멈췄어요. 0분 14초. 화면이 정지됐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론 32대. 14초. 악천 후 조건입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조작된 영상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에밀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같은 실험의 다른 각도 영상이었어요. 지상 카메라, 해상 카메라, 드론 탑재 카메라. 3개의 화면이 동시에 재생됐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4초.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존 미사일 방공 체계는 표적 하나당 최소 몇십 초가 걸렸습니다. 재장전 시간까지 고려하면 더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달랐어요. 연속 사격이 가능했고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빨랐습니다. 일본 측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전쟁의 룰을 바꿉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요격 비용의 논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죠. 드론 한 대 잡는데 $3. 미사일 한 발 $300만 비교하면 1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전과는 다릅니다. 통제된 환경이었을 겁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였죠. 바로 그 순간 에밀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밀리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방부 전략기술평가단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녀가 통화를 끝내고 우리를 돌아봤을 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증 결과가 나왔대요.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에밀리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방금 전송받은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독립검증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리처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독립검증이라고 해봤자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한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MIT 물리학과와 스탠퍼드 광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했대요. 국방부 요청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MIT와 스탠퍼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어요. 다중 펄스 레이저 기술 검증 결과. 이론적 한계치 돌파 확인. 악천 후 조건 보정 알고리즘 실제 증명.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본 측 국장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20년 넘게 연구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평생 일본 방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앞서고 일본이 따라가며 한국은 그 뒤에서 배우는 구조.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질서였죠.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시용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저렇게 작동할 리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리처드,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휙 돌아봤습니다. 틀렸다고요? 30년 경력이 틀렸단 말입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용 분석 자료도 있어요. 그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어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국 레이저 시스템의 비교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1회 발사 비용 300만 달러. 사드 요격 미사일 1회 발사 비용 1200만 달러. 아이언돔 1회 발사 비용 8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 줄. 한국 레이저 시스템 1회 발사 비용 3달러. 일본 측 국장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달러.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군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전기 소모량으로 환산한 비용이 정확히 3달러였어요. 리처드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출력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연속 사격은 불가능해요. 그가 마지막 반론을 꺼내들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연속 사격 테스트 결과. 이 시간 동안 168회 연속 발사. 과열 없음. 성능 저하 없음. 리처드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30년 전 한국 연구소를 방문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건물, 부족한 장비, 조심스럽게 질문하던 젊은 연구원.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일단 배운 대로 따라하세요. 혁신은 나중 문제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일본 측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63살의 그는 평생 미국 방산업계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현실입니다. 리처드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도 믿는 겁니까? 저는 화면 속 14초라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에밀리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실전 배치 시작. 핵심 기술은 어떤 조건으로도 이전 불가. 자체 방어체계 구축 완료. 일본 측 국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100억 달러를 제시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리처드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가르쳤는데. 저는 그의 어깨가 축 처진 걸 봤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였죠. 회의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숨을 고르며 우리를 둘러봤어요. 긴급 지시입니다. 한국 측이 시찰단 방문을 허가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리처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찰이요? 한국이 시설 공개를 허락한다는 겁니까? 고위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개 방문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였죠. 기술을 보여주되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측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고위 관계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거부했습니다. 미국 측 인원만 허가했다고 합니다.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헤이스 박사님이 가셔야 합니다. 가장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시설을 방문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 질서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죠.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가보세요. 직접 봐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헤이스,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작동하는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월 말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탄 순간 운전석 옆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헤이스 박사님이십니까?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대외협력실입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봤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아직 개발 중인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선진국 수도와 비교해도 손색 없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해안가 시설 앞에 멈춰 섰어요. 안면도 시험장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곳이었죠. 게이트를 통과하고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휴대전화와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중앙 건물로 데려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곳치고는 수수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오랜만입니다, 헤이스 박사님.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억 안 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30년도 더 됐으니까요.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 외곽연구소. 조심스럽게 질문하던 젊은 연구원. 이 방식이 맞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었죠. 일단 배운 대로 따라하세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박정호입니다. 그때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30년 넘게 연구실에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었죠. 박정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의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복도를 나와 야외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멀리 컨테이너 크기의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어요. 박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관제실로 들어서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호가 한 젊은 연구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박사님. 드론 20대 대기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연구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정호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1992년 5월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셨을 때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그때 26이었고 레이저 기초 이론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박정호가 모니터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칠판에 수식을 쓰시면서 설명해 주셨죠. 레이저 출력 증폭 원리를요. 저는 그날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부족한 장비들, 열심히 필기하던 젊은 연구원들. 박정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혁신은 나중 문제다.
일단 배운 대로 따라하라고 하셨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제가 했었군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가 창밖 시스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10년쯤 지나니까 깨달았습니다. 따라하기만 해서는 절대 앞설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그의 옆모습을 지켜봤어요. 72살의 그는 마치 40년을 하루처럼 압축해서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1995년부터 독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순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관제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박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2005년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출력도 안 나왔고 과열 문제도 해결 못했고 날씨 보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2010년에 두 번째 시도. 이것도 실패. 2015년 세 번째. 또 실패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주변에서 다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돌파구가 열렸어요. 다중 펄스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날씨 보정 알고리즘을 완성한 게 2021년. 실전급 출력을 달성한 게 2023년이었습니다. 박정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지금 박사님 앞에 있는 게 2024년 완성된 최종 버전입니다. 저는 모니터 속 시스템을 바라봤어요. 28년. 1995년부터 2024년까지. 한 사람의 연구 인생 전부였습니다. 박사님. 박정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30년 전 박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선 안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배운 걸 넘어서야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박사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봤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보여주십시오. 박정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험 시작하십시오. 모니터에 드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강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타이머가 시작됐습니다. 0분 0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첫 번째 드론이 정렬됐고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0분 0초 58. 1초도 채 안 걸렸어요. 박정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중 펄스 레이저입니다. 1초에 12번 발사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1초에 12번이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레이저는 연속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극초단 펄스를 연속으로 쏩니다. 모니터 속에서 드론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0분 3초. 박정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출력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레이저 출력 300kW. 과열 수치 안정. 에너지 소모 초당 0.9kWh. 저는 숫자들을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한국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발사 1회당 약 $3였어요. 정확히 보고서에 나온 숫자였습니다. 박사님. 젊은 연구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날씨 보정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중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바람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며 레이저 경로를 보정하고 있었어요. 초당 50회 재계산. 박정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저는 물방울에 약합니다. 이건 물리학 법칙이라 바꿀 수 없어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법칙을 바꾸는 대신 비껴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빗방울 밀도가 높은 구간을 피해 레이저 경로가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0분 7초. 14대가 격추됐어요. 박정호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2%입니다. 저는 놀라서 글을 봤어요. 92%요? 레이저 핵심 부품까지요? 박정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엔 전부 수입했습니다. 독일산 렌즈, 미국산 냉각 시스템, 일본산 제어 칩이었죠.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하지만 하나씩 국산화했습니다. 10년 걸렸어요. 화면에 부품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국내 개발. 정밀 광학 렌즈, 국내 생산. 극저온 냉각 시스템, 국내 제작. 표적 추적 알고리즘, 자체 개발. 저는 목록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0분 11초. 20대 전부 격추 완료. 박정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2차 테스트 준비하십시오. 잠시 후 화면에 다른 드론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피 기동 패턴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실제 군용 드론의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타이머가 다시 시작됐어요. 0분 0초. 포탑이 첫 번째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드론이 좌우로 급격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포탑은 흔들림 없이 따라갔습니다. 0분 1초 20. 첫 번째 격추. 두 번째 드론이 고도를 급격히 낮췄어요. 포탑이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0분 2초 40. 두 번째 격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추적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AI 추적 시스템입니다. 표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AI까지 자체 개발하셨습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 시작했습니다. 3년 걸렸어요. 0분 8초. 10대 전부 격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정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위성 연동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한반도 상공 위성 궤도가 나타났어요. 아리랑 위성과 실시간 연동됩니다. 반경 100km 내 모든 비행체 탐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바라봤어요. 조기 경보부터 추적, 요격까지 완전히 통합된 체계였습니다. 미국도 아직 완성 못한 시스템이었어요. 박사님, 박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사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가진 게 많았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있고 사드도 있고 이지스도 있었죠. 박정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관제실 밖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젊은 연구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긴급 연락입니다. 박정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일본에서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이번엔 금액을 2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200억 달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2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27조 원이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금액이 처음에 2배로 뛴 거였어요. 젊은 연구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정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거절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200억 달러를 거절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박정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에 28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실패를 반복하고 예산을 깎이고 주변의 비웃음을 견디며 만든 겁니다. 박정호가 시험장 쪽을 가리켰어요. 저 시스템 하나에 수백 명의 연구원이 매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여기서 보냈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박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팔면 끝입니다.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되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기술 종속의 반대편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200억 달러면 차세대 연구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예요. 그가 연구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 일본이 개량해서 우리한테 비싸게 되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사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걸 지킬 권리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 연구소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일단 배운 대로 따라하세요. 박정호는 따라하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초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도 같은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 협력은 환영합니다. 공동 연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급히 들어왔어요. 박사님, 유럽방산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정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짧은 통화 후 그가 말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이 공동 구매를 타진한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럽까지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젊은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대박 아닙니까? 박정호가 조용히 웃었어요. 대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좋은 기술은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100억 달러를 제시했을 때 세계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거절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억 달러로 올렸고 유럽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죠. 역설적이었어요. 판매를 거부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저에게 자료를 건넸어요. 중동 국가들도 접촉해왔습니다. 저는 목록을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모두 방공체계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나라들이었어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판매가 아니라 기술 협력 방식을 제안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어요.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각국 환경에 맞춘 맞춤형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핵심 기술은 우리가 보유하고 통합 운영은 협력하는 방식이죠. 저는 감탄했어요.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기술 주권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박사님, 박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시면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우리도 줄 수 있는 게 있고 지킬 것도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제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국방부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일본 총리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요청한답니다. 박정호가 저를 봤어요. 시작됐군요. 저는 무엇이 시작됐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사흘밤을 거의 새웠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레이저 방어체계 실사 검증 보고서. 결론은 더 간단했습니다. 모든 성능 지표 확인. 기술적 과장 없음. 실전 배치 가능.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국방부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어요. 리처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헤이스,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 그대로였어요. 리처드가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30년을 연구해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스 박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제 보고서를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재검증은 불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3차례 실사격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리처드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테스트를 요청했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입장입니다, 박사.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지난 20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공식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방산업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문제였죠.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이 한국 시스템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면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 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헤이스 박사, 보고서 결론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수정하라는 겁니까? 추가 검증 필요, 실전 환경 불확실 같은 표현으로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건 명확했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헤이스, 당신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년 경력이 이 보고서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굽힐 수 없었어요. 제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사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합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의회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예산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공식 인정되면 예산 삭감은 불가피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헤이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당신은 혼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싱크탱크 이사회 긴급 소집. 내일 오전 10시. 손이 떨렸습니다. 해고 통보일 게 분명했어요. 에밀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 하신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옳은 일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헤이스 박사님이십니까?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박정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제 번호를요? 소식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호가 계속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외롭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수없이 겪었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싱크탱크 이사회실에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60대 이상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이사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헤이스 박사 앉으시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사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선다는 내용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른 이사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스 박사, 정말 확신하십니까? 한국 측 과장은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차례 실사격 테스트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과장은 없었어요.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이 보고서가 미칠 영향입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재검토를 요구하더군요. 저는 침묵했어요. 방산업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우리 싱크탱크 후원금의 40%가 방산 관련 기업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리 하나가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죠. 헤이스 박사. 나이든 이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훌륭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가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를 철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건 사실입니다. 이사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공식 문서를 꺼냈어요. 헤이스 박사님의 수석 자문직을 해촉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녔던 건물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 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책장에 꽂힌 보고서들, 받은 상패들, 사진들. 모두 제 인생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이클.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연락 왔어요. 박사님, 자문 계약 해지한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철저하네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평소처럼 바빴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리처드였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경고했잖습니까? 이제 만족하십니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 아파트가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미 국방부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뉴스를 켰습니다. CNN에서 국제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레이저 방어체계 실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박정호가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8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실전급 레이저 방어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자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미국과 기술 협력 계획은 있습니까? 박정호가 잠시 멈췄어요. 협력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회견이었어요.
전략국 국장이 굳은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 세상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명성도 동료들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헤이스 박사님. 박정호의 목소리였어요. 소식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의 대가는 늘 외롭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가 잠시 멈췄어요. 박사님이 없었다면 세상은 아직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진실. 그게 위로가 될지는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30년 전 한국 연구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992년 5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26살의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질문하던 모습. 이 방식이 맞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었죠. 일단 배운 대로 따라하세요. 혁신은 나중 문제입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28년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박정호는 제 말을 넘어섰어요. 따라하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에 도달했죠.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2년 한국 방문 당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박정호가 보였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배울 준비가 된 학생들. 따라올 수는 있지만 앞설 수는 없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40년 동안 믿어온 공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앞서고 일본이 따라가며 한국은 배우는 구조. 하지만 그 공식이 틀렸어요. 아니, 제가 틀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쓴 보고서들을 뒤적였어요. 1995년 한국방산기술평가. 독자적 개발 능력 없음. 2003년 아시아 방위 산업 분석. 한국은 조립 생산 수준에 그칠 것. 2010년 차세대 무기체계 전망. 한국의 기술 추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하나하나 읽을수록 부끄러워졌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제 판단이, 제 분석이, 제 전망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5시였지만 그녀가 받았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일본도, 중국도,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이 영원히 앞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이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집이요.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봤어요. 1992년의 박정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언젠가 자기가 세계 최초에 설 거라는 걸. 아니, 그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에밀리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에밀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옳은 일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가가 너무 크네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가가 큰 게 아니에요. 진실이 무거운 거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경력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지켰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요. 비공식으로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답니다. 한국 기술 대응 전략이래요. 에밀리가 잠시 멈췄어요. 당신을 부르고 싶어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해고한 사람을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유일하게 현장을 본 사람이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어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에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대응 전략이 아니라 배우는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에밀리가 저를 빤히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 봤어요.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봤습니다. 창밖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들은 파트너예요. 에밀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변했네요, 마이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해야 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헤이스 박사님,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입니다.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입니까?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뭐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부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집무동에 들어섰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백악관을 수없이 방문했지만 이번만큼은 떨렸어요. 안보보좌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헤이스 박사,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보좌관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 문서를 가리켰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선택지가 뭡니까? 안보보좌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독자 개발. 하지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10년은 너무 깁니다. 안보보좌관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한국 시스템 구매.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국무장관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기술 없이 시스템만 산다? 그건 종속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종속. 40년 동안 한국이 들었던 단어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안보보좌관이 마지막 옵션을 말했습니다. 셋째, 기술 협력. 공동 개발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박사님 의견은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경력이 이 한마디에 달려 있었어요. 셋째 옵션입니다. 국방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협력이라니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28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10년을 낭비할 건지 아니면 지금 배울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국방장관을 진정시켰어요. 헤이스 박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접촉했습니다. 유럽도 움직이고 있어요.
중동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늦으면 동맹국들이 먼저 갈 겁니다. 그럼 우리만 고립돼요.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협력에 응할까요? 저는 박정호와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응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합니다. 우리는 응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거죠. 국방장관이 다시 항의했어요. 그건 우리가 아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래가 아닙니다. 파트너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헤이스 박사 말이 맞습니다. 국방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배울 차례예요. 그가 저를 봤어요. 박사님, 한국 측과 협상을 주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를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유일하게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박사님, 미국 정부가 공식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합니다. 응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박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헤이스 박사님. 네. 30년 전 박사님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네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고 있었어요. 세상이, 관계가, 그리고 저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뒤, 2025년 5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대표단 15명이 함께였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방산업체 대표들. 모두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박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헤이스 박사님.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박정호가 말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다른 쪽에는 미국 측 대표단이 앉았어요. 박정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공동 개발 로드맵입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떠올랐어요. 1단계, 기술 이전 없는 시스템 도입. 6개월. 2단계, 응용기술 공동 연구. 2년. 3단계, 미국 환경 맞춤형 시스템 개발. 3년. 미국 측 방산업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언제입니까? 박정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핵심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대표가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얻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끼어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방어 시스템을 얻습니다. 그리고 응용기술 개발 능력을 배웁니다. 대표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박정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현황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일본, 기술 협력 계약 체결. 2025년 3월. 독일, 공동 연구 협약 체결. 2025년 4월. 프랑스, 시스템 도입 협상 중. 영국, 기술 협력 타진 중. 사우디아라비아, 맞춤형 시스템 개발 계약 체결. UAE, 기술 이전 협상 진행 중.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석 달 만에 세계가 움직인 겁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조건입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 보유, 응용기술 공동 개발.
미국 국방부 대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와 협력합니까? 독점 계약은 안 됩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점은 우리 원칙이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각국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가 모이면 우리 시스템도 더 좋아져요. 저는 그 철학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전 혼자 시작했던 연구가 이제 세계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정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헤이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박정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박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대표단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명이 30년 전 저한테 기술을 가르쳤던 사람이래요. 박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배우러 왔더군요. 저는 그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4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관계였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봤어요.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30년 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제 파트너가 됐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제가 틀렸다는 게요. 박정호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배운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CNN 뉴스 보세요.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NATO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방산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 백악관 회의 후 찍은 사진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마이클 헤이스 박사를 한국협력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어요. 헤이스 박사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처음 공식 인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30년 전 봤던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배우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리처드였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온 전화였어요. 받았습니다. 헤이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소. 그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무너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호가 함께였어요. 그와 한국 연구진 5명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워싱턴 국방부에서 공동 연구 킥오프 미팅을 하기 위해서였죠. 게이트 앞에서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미국에 갑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1985년 21살의 박정호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배우러 갔었죠. 이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는 함께 만들러 갑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박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미국 갈 때는 이코노미 맨 뒷자리였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4시간 내내 좁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시절을 상상했어요. 젊은 연구원이 꿈을 안고 떠나던 모습.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지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28년 걸렸지만요. 저는 그의 옆모습을 봤어요. 72살의 그는 여전히 연구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박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에밀리가 말했어요. 국방부가 난리예요.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박정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담되네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 미국 측 연구진 50명과 한국 측 연구진 6명이 마주 앉았어요. 40년 전에는 100대 6의 비율로 미국이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6명이 50명과 대등하게 앉아 있었어요. 박정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다중 펄스 레이저의 핵심 원리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이 나타났어요. 미국 연구진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필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질문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만에 완전히 바뀐 풍경이었어요. 박정호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날씨 보정 알고리즘은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연동됩니다. 한 미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습도 변화에 대한 보정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박정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초당 50회 재계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적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박정호와 마주 앉았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이 식당에서 샌드위치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연구원들 틈에 끼어서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이제는요? 박정호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고 있네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실습 시간이었어요. 한국 연구진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이 하나씩 직접 조작해보며 배웠어요. 젊은 미국 연구원 하나가 박정호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박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7년쯤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이나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해결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갔죠. 연구원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박정호와 저는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와인을 한 잔씩 따랐습니다. 박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985년 가을,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건물을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미국이 너무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고 약해 보였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박정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작아도 집중하면 뚫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끈질기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박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실수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박사님도요.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